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프닝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늘 자정부터죠. 예, 수도권 그렇습니다. 2단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혹은 2.5단계로 격상 전문가들은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예. 정부 또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 경제적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심이 깊었을 거예요. 네, 경제적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흔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주저주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예. 하지만 또 수치의 기준을 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넘어서면 2단계로 간다. 요걸 예. 넘어서면 뭐 3단계, 5단계로 이제 세분화시켰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다음 단계로 간다라는 걸 발표하고서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자영업하는 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예. 공연장이든 예식장이든 간에 다 예약된 고객이 있고 준비된 양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상당히 좀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부도 네, 며칠부터 갑니다라고 바로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할 시간을 주려면 이렇게 바로바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흐름을 보시면서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결국 이러다간 간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테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로 따지고 보면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 합쳐서 2,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한 명이 아마 150, 160 정도로 감염을 시킨 예. 엄청나게 감염을 시키는 사례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걸려가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어라는 확실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어지면은 방역 당국이 대응하기조차 힘든 예. 우리 시스템이 예. 무너지는 단계니까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예. 2차 유행이 확산되고 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3차 유행으로 가는 상황인데 역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어렵죠. 호프집은 9시 이후로 사실 손님들이 몰리는데 9시 이후로 영업하지 말려면 거의 뭐 문을 닫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노래방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PC방, 뭐 헬스장 다 비슷한데 네. 2차 유행 때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2부에서 한번 다시 백순영 한번 교수 나오시니까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우리 언론이 어떻게 코로나19를 쓰느냐 이거부터 보죠. 처음에 네. 코로나19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나를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공포심부터 확 키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한번 제가 기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11월 19일. 예. 오늘에야 1.5단계인데 전문가 시민들은 무슨 1.5단계를 하느냐. 2단계로 바로 가야지. 예. 라고 지적을 한다. 당장 2단계로 올릴 기준이 아직 안 됐다고 안심할 수가 있는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예방 전문가들의 입장을 이제 충분히 반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젯밤, 어제 오후에 뉴스원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밤 9시 셧다운 술집, 노래방, 헬스장 결국 망하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언론사인데 전혀 상반된 논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2단계 격상 발표한 지 1.5단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2단계 격상이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기사에는 오늘 1.5단계 했는데 아니다. 바로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왜 1.5단계를 거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흘 만에 1.5단계 사흘 전에 해놓고 왜 2단계로 바로 또 가냐. 이렇게 이제 기사가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빨리 격상시키지 뭐 하느냐라고 기사를 썼는데 막상 격상시키니까 자영업자 다 죽는다. 예. 이거는 그럼 이게 뭐 선택적 보도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정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싶은 겁니까? 두 개가 다 겹친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럴 때 언론 보도가 사람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거리두기 2.0으로 빨리 가자 하면서 그 뒤에다가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런 타격을 입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기사의 전체성이라고 합니다만은 대책도 함께 고민해서 독자가 큰 상황, 큰 그림을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똑 떼어서 주말에 한 번 쓰고 똑 떼어서 월요일날 한 번 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독립된 기사로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읽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따지면 미완성의 뉴스 보도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예. 완성되지 않은 것들만 계속 나가는 거고. 뭐 최근에도 독감 백신을 맞고 그렇죠, 사망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독감 맞습니다. 백신과 사망이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뭐 20몇 번째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다가 그렇게 나가니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 기사가. 네, 지금 한 줄도 안 예, 나오고 한 줄도 안 있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기사 안에 다 집어넣기가 부담스러우면 하나의 기사 밑에 또 다른 연속 기사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예. 조치를 취해지는데 예. 또 제목은 엄청 선정적 아닙니까? 예. 죽으란 얘기냐, 문 닫으란 얘기냐. 그러니까 마치 이것만 읽으면 자영업은 다 죽어도 좋으니 방역이 최고야라고 정부가 막 마구잡이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들도록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논리학상에서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 거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지는 게 맞는데 무한정 옛날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발생적 오류가 되는 거죠. 방역이 더 시급할 때가 있고 경제를 빨리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을 풀어서 보호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걸 언론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한 예. 거죠. 그 최근에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을 그대로 땄는데 뭐 야당이다 보니까는 코로나 전파의 잘못은 정부가 방역 실패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쪽 워딩만 따서 썼다 말이죠. 예. 이건 과연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 K 방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특히 보수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외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뭐 스웨덴이 잘한다, 뉴질랜드가 잘한다, 대만이 잘한다, 뭐 이런 것만 쓴다거나.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번 3차 유행은 정부 정책 실패가 근본적인 책임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언론은 당연히 그 따옴표를 또 찍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는 크게는 두 가지죠. 역학적인 요인이 있고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역학적인 요인에는 확진자의 발생 경로라든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정책적인 요인은 방역 정책에서 거리 두기를 언제 조정하는가 또는 마스크가 제대로 생산돼서 공급되는가 하는 기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지금 방어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을 이 중에서 딱 하나 방역 정책이 문제가 있어. 여기에다 다 몰아 씌우는 거죠. 이러면은 이걸 뭐라고 붙이냐면은 통계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 오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통계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엉켜서 작용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핀셋으로 딱 골라내가지고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중 공선성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 언론들은 이 다중 공선성 오류 안에서 계속 헤매요. 예. 왜냐하면은 왜 공항을 빨리 폐쇄 안 했어. 이거.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갖다 다 막고 내쫓아버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렇게 그랬죠. 얘기했죠. 또 우한 코로나라고 예. 얘기하면서. 그다음에는 대만은 마스크 사기가 쉽대는데 왜 우리는 마스크도 하나 없어가지고 쩔쩔매. 대만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집단 면역 방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규제 안 하고 해도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데 우리는 왜 나오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마스크 꼭 써라 난리를 치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스웨덴은 집단 면역 체제를 한 번도 가동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거기도 우리처럼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공세들은 논리나 분석에 있어서 항상 심각한 오류 속에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은 항상 논리적으로 오류인 기사만 받아쓰면서 오류의 책임에서는 항상 자유로운 거죠. 언론하기 쉽죠. 막 받아쓰고 책임은 없는 거니까. 예. 뭐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피해갈 구멍은 있으니까요. 예. 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또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초입에 예. 너무 문제점이 그 공포심을 우리 언론이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선 딱 하나만 분명하게 얘기하면 5월 달에 제정된 감염병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학, 과학 전문가의 말을 제대로 인용할 것. 예. 추측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말 것. 예.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과 같은 이거는 수치로 분석하고 수치로 증명해야 되는 것들을 예. 정부 실패 탓이야, 정책 실패 탓이야,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말 것. 그리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면 정치적으로 공격해야만 됩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정치적 공격이 뭐냐면 제2단계로 올라서는데 너무 늦었다든가 방역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경제 정책이 뒤따라가면서 예를 들면 소시민들을 보호하거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미비하다거나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 다 정부 탓이야. 대통령을 잘못 떠서 그래. 좌파 정부니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중 공선성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도 준칙이라는 게 것이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도 준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 언론이 잘 지키고 있느냐 거기 준칙에 대해서. 준칙을 근데 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후배들한테 준칙을 옆에다가 프린트해서 좀 붙여놓고 예. 자기가 기사 쓸 때 보면서 좀 써라 제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오류의 문제도 옆에다가 흔히 언론이 저지르는 오류에는 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쫙 붙여놓고 내가 지금 쓴 이 내용이 이 중에서 어떤 오류에 속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예. 예,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언론 자유가 그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안 그러는 거죠.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 및 정강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실어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가 게재한 의견 광고에 대해서 예. 심의를 한 뒤에 기각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는 기사하고 광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받아서 광고를 실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기사로 비판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돈벌이가 되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그러면 언론이 사회적 공개라고 했을 때는 좀 이상한데. 편집국은 우리는 기사 쓰는 데지 광고는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예. 광고국에 가면은 우리는 영업하지 옳고 그르고의 판단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만 받으면 되는 거지. 사장님은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갖고 와서 신문윤리위원회에 갖다 줬더니 그거는 개별 언론사한테 예.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 와서. 태도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러나 신문윤리 강령을 보면요. 이거 한국신문협회가 만든 겁니다. 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뭐라고 돼 있냐면 신문 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 과대한 표현으로 대중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강령을 보면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로 실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내용.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전광훈 씨의 광고가 그랬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확진자를 막 부풀렸다. 방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데도 무한대로 접촉자라고 몰아세우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 격리를 강요한다. 등등등 엄청난 잘못된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는데 그것들을 광고로 다들 실었는데 신문윤리위원회는 그거는 윤리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가 알아서 하지라고 뭐라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을 완전히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 이거 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설치만 돼 있지 사실은 운영은 안 되잖아요. 근데 신문윤리위원회에 또 공적 자금에서 7억 5천만 원씩 1년에 지급이 됩니다. 잘 좀 해달라고. 예. 뭘 잘해달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돈이 그럼 도대체 어디 쓰이냐. 뭐 전관예우죠 뭐. 예, 언론사에 있다가 가신 분들 또 예. 봉급도 좀 타시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 그럼 예.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느냐. 앞으로도 또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별 수 없습니다. 암만 신문사에 항의해도 광고는 광고고 기사는 기사일 뿐 우리는 편집국입니다 할 테고 광고 문제는 광고로 답을 해야 됩니다.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의 광고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든가 신문 자체를 불구독 운동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돈 문제로 그렇게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광고를 실린다면 우리도 돈 문제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도해 나가면 그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그래갖고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나 어떤 자발적인 호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도 문제 있는 회사라든가 뭐 이런 거면 다 걸릅니다. 걸러내죠. 예. 예, 광고 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큰 대형 언론사에서 광고는 광고고 기사는 기사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뉴스 시간의 앵커 리포트도 역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 예. 좀 간추려서 다시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니까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재보궐 이슈, 공수처, 검찰총장 감찰 이슈로 떠들썩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서울시장 준비 상황, 또 다른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네네, 안녕하셨어요? 예, 뭐 각종 언론에 하마평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말고는 뭐 박영선 장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많이 떠오르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직 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생각 있는 분들이 말씀들 하시겠죠. 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때는 여성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제도를 채택할 생각이십니까?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대로가 하면 예, 그게 이제 뭐 현직이냐 전직이냐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 그 가산점이 있었죠. 예. 현재도 있고. 그래서 뭐 예. 현재까지는 그것을 특별히 뭐 없애자 아니면 뭐 더 늘리자 이런 얘기가 특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뭐 기존의 틀대로 가면은 현재는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여성 가산점 질문을 드려본 것은 아무래도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 젠더 이슈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 후보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가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또 후보 선택은 또 별개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예. 그것은 결국 이제 뭐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후보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분의 평소의 인식이나 행동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떠하냐 이런 것일 거여서 예. 그러니까 가상해놓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예.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야에 거론되는 분들 자체가 남녀가 다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 그 민심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시절부터 DJ 불편한 말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예. 뭐 지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서울은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민주당이 만만히 볼 선거는 아니다 이런 게 중론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서울 선거는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어요. 서울 선거는 물론 뭐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예. 서울 선거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이기고 지고 차이가 나도 아주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빡빡하다고 봐야죠. 예. 뭐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도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고 예. 이긴 적이 조금 더 많지만 물론 그러나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질 수도 있는 선거다. 그렇게 원래도 빡빡하게 보려니와 이번에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절박함을 갖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뭐 서울이 지역구고 서울시장에 도전한 적도 있으니까 서울 예, 시민들의 예. 마음이나 이런 걸 더 잘 알 텐데 야당이 기대하고 있는 건 부동산 이슈 같습니다. 결국은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발판 삼아가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또 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예. 경험적으로 보면 서울 시민들이 비교적 이제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비교적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동산 이슈 하나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여서 예. 이게 기존의 틀이 아니라 저희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불러온 일종의 문명의 대전환 이후에 한편으로는 K 방역 이러면서 국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고 예. 또 한편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어떤 자의식의 수준이 우리가 뉴욕에 뒤질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확 수준을 높일 거냐 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부동산 문제를 공격은 야당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만 좁혀질 거다 이렇게는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늘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 판단도 좀 엄격하게 하시고 조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는 아까 말씀처럼 한편 절박하게 또 한편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준비해야죠. 그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정부 관계자분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뭐 부동산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예. 물어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나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뭐 11월 달인데 어떻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초면 안정화될 것 같아 보입니까? 글쎄요, 그렇게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의 측면이 있어서 예. 제도와 함께 심리의 측면이 있어서 누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제도로서의 안정과 함께 이제 적정한 어떤 공급의 기대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 안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두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이것이 비교적 이렇게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그래요. 선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뭐 인물, 정책, 구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구도상으로 봤을 때요. 그 지금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후보를 낼 테고 국민의당도 단독 후보가 나올 수 있을 테고 금태섭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이야기 또 했었고 이렇게 네. 되면 다자구도가 되면 여당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허, 예. 어차피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계열에서도 후보들이 여러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른바 제3세력이 후보가 나왔을 때 통상 여권의 표를 많이 가져갈지 야권의 표를 많이 가져갈지 경험적으로도 사실은 딱 한 가지로 답이 잘 안 나와서 예. 저는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제법 있고 그랬을 때 승부 예측은 양자구도 이상 정말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뭐 선거 앞두고 또 합종 연행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경선 룰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요. 그 전화 연결된 김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공수처 네. 문제인데요. 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조직하자 얘기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야당은 이 공수처를 찬성을 안 할 테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어떻게 될지의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든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해라 하는 것이 큰 예, 예. 틀에서는 찬반이 있으나 그래도 하자 하는 쪽이 국민의 또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재소집 요청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예, 예. 재소집 요청해서 재소집을 했는데 이번에도 야당이 모든 걸 다 반대하면서 비토권 놓는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또 명분은 갈 수도 있겠죠.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길 바라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국민들이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갈등 여기에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거를 결국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어쨌거나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봐서 어느 방향이 맞는가를 일단은 이렇게 가름말을 타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두 개인의 어떤 개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설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냐, 공수처로 갈 거냐 아니냐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과연 큰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있느냐, 저는 이제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제는 결정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두 사람 다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글쎄요, 뭐 인사권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이 예. 검찰총장이 직에 충실하게 가고 있는가 이제 예. 의 문제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수사와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언론사의 사주를 만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이 투명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이 옳은가? 뭐 다른 걸 다 떠나놓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이 맞나, 저런 것이 맞나 하는 데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감찰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예. 응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하셨던가, 하여간 어떤 그 유사한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정감사상에서요. 예. 네네. 근데 그는 만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었다고 보다 명료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에 대한 감찰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 굉장히 그러니까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저기 검찰총장의 기본인 어떤 공정성, 사건에 대한 어떤 객관성, 중립성, 이런 어떤 근본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가능한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친문 싱크탱크라고 불리던데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원들 한 5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서는 대선을 1년 5개월 앞두고 이런 싱크탱크가 출범한 것은 이재명, 이낙연 이외에 제3후보를 찾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이낙연은 주류가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거는 정치에서 기사를 쓸 때는 여러 가지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딱 그 출신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하는 것이 좋겠는가. 꼭 후보를 내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당의 안정감을 지켜가면서 후보와 상관없이 예.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와 별개로 비교적 친서 관계에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토론을 해나가자. 예. 뭐 유사한 조직이 이제 과거 제야 출신인 더 좋은 미래, 이런 경우에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활동을 또 생각하고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 지금 뭐 후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뭐 여당이 뭐 180석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50여 명이 모여서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면 결국은 개파 정치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오해가 현실이 안 되도록 예.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이제 당사자들이 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패에 그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무리, 뭐 이러한 행보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의원님 지역구에도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어려워하실 텐데,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지급하게 되면 전체 다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예, 예. 시작하는 것이어서 예. 이번에는 하여간 이번에도 지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예. 이거는 정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죠. 예. 제가 1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 후보로서 비교적 빨리 요거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서 한 20, 30명 출마자들하고 같이 뜻도 모아본 경험도 예. 있고 2차 때는 선별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난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도 했던 그런 입장인데요. 예. 이번에는 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이로 높아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있어서 예. 이건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음. 저도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